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모텔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텔은 나이가 좀 많이 어리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대 초중반에 자주 갔는데 제가 예전에 했던 일이 출장이 잦은 일이었거든요. 호텔은 비싸기도 했지만 내 객실에서 담배를 못 피니까 왔다 갔다 하기도 불편하고 보통 배달시켜 먹는데 1층 가서 받아야 해서 모텔을 자주 이용했거든요. 저와 같은 이유로 다른 곳에서 자야 하거나 할 때 모텔을 이용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가끔 위생 상태가 엉망인 곳도 있고 냄새가 나는 곳도 있지만 그래도 저렴하니까라는 생각을 하면 꽤 괜찮죠. 이성교제를 하시는 분들이 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도 자주 가는 게 모텔입니다. 사실 모텔 장사는 이게 대부분이라고 봐야 하죠. 그런데 한국에서 끝까지 호황일 줄 알았던 모텔이 현재 추락하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의 유물처럼 하나둘 사라지고 있죠. 2014년 4만 개가 넘어가던 숙박업소의 수는 2023년 말 기준 3만 개 수준까지 줄어들었는데 이 줄어든 수치의 대부분이 모텔입니다. 모텔 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폐업한 모텔 건물의 상당수가 방치된 채 남아있거든요. 이 말은 폐업한 모텔을 사서 새로 오픈하는 사람도 없다는 말이죠. 즉 시장이 안 좋으니 진입하는 사람도 줄었다는 겁니다. 주제는 모텔의 몰락이고 또 이걸 이야기할 테지만 모텔이 망해가는 이유와 가정을 보면 한국 사회의 문화, 살아가는 방식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뒤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할 테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모텔의 몰락은 한국의 문화, 살아가는 방식, 더 크게는 세대의 전환과 변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사회 변화를 볼 수 있는 축소판이죠. 그렇기에 모텔의 쇠퇴는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하고요. 한국에서 돈을 받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은 조선시대 이전에도 있긴 했지만 이름도 붙고 숙박업처럼 제대로 운영된 건 조선시대부터였습니다. 드라마에도 자주 나오는 주막이죠. 주막은 말 그대로 술을 파는 곳이었는데 밥도 팔고 나그네를 재워주기도 하는 전문 숙박업소라기보다는 음식점에 가까운 느낌이기는 했지만 돈을 받고 잠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업 숙박의 시초쯤 된다고 봐야 하죠. 숙박업은 관광지든 비즈니스든 뭐든 왔다가 떠나는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활성화됩니다. 당시 조선은 다른 지방으로 이동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에 숙박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여각과 객주가 생겨납니다. 여각은 주로 항구에서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이용했고 객주는 이것들을 팔러 다니는 보부상들이 주로 이용했죠.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활성화된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진정한 의미의 숙박업소들이 생겨난 시점은 개항하고 난 뒤입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외국인들, 일본인들이 들어오면서 생겨났죠. 1888년 인천에 한국 최초의 호텔인 대불호텔이 생겼고 당시 한성, 지금 서울에는 일본인 시천이 운영한 시천여관이 생겼습니다. 1897년 서울 수표다리 근처에는 한성여관이, 남산 근처 일본인 거주지에는 파성관 호텔이 설립되었죠. 1900년대 초에는 여기저기서 조선을 찾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숙박시설이 생겨났습니다. 프랑스인 마르탱은 덕수궁 앞에 팔레 호텔을 세웠고 서대문역 근처에는 스테이션 호텔이 생겼죠. 본격적으로 숙박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난 건 일제강점기 시기였습니다. 상류층들이 이용하는 호텔부터 일본식 료칸 스타일의 숙박시설, 그리고 서민들이 이용하는 여인숙과 여관까지 엄청 많이 생겨났죠. 1945년 해방이 되고 숙박업에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숙박업은 애초에 부동산을 끼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자본이 많이 필요한 창업이죠. 그래서 독립 이전에는 대부분 외국인이 영업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고요. 해방과 한국 전쟁을 거쳐 일본인들의 숙박업소들은 철수하거나 한국인 손에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철저하게 외국인 위주였던 숙박업소들도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좀 특색 있게 변화하기 시작했죠. 동시에 여관들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많이 생겼던 이유 중 하나가 성매매 때문이었죠.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공창제도가 운영되었는데, 즉 성매매가 합법이었는데 해방 뒤 공창제를 폐지하면서 집장촌이 남아있긴 하지만 불법이 되면서 여관이 성매매 장소로 활용되기 시작했거든요. 이때부터 여관이라고 하면 뭔가 은밀한 일이 벌어지는 장소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성매매의 장소에다가 산업화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이동할 일이 많아지면서 또 외부에서도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숙박업소는 더 많이 생겨났죠. 당시 박정희 정부는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숙박업 정비 사업에도 나섰습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민간 숙박업이라도 국가에 등록하고 관리를 받게 되었고 숙박업을 호텔, 여관, 여인숙으로 구분해 갑을병 등급으로 나누었죠. 80년대 한국 경제가 급성장하고 유흥 문화도 함께 발달하면서 여관은 더 번성했습니다. 여전히 다른 용도로도 계속 이용되고 있었고요. 아예 여관이 포주처럼 주선을 해주기도 했죠. 큰 여관, 고급 여관인 장급 여관도 이때
모텔에 생겨났습니다. 이때 여관이 다시 한번 급증했는데 국가에서 장급 여관에 혜택을 많이 줬거든요. 호텔이 있기는 했지만 모자랐기에 호텔 바로 아래급인 여관인데 여관 중에서는 고급인 장급 여관을 밀어준 것이죠. 뭐뭐장이라고 되어 있는 여관이 이때 장급 여관으로 분류되던 곳입니다. 지금이야 여기를 외가지라는 인식도 있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고급으로 분류되었죠. 온천마크가 붙어있는 여관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당시 여관과 여인숙은 공동 화장실과 욕실을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었기에 객실에 욕실이 있다는 게 엄청난 강점이었거든요. 한국의 숙박업이 다시 한번 급변하고 또 모텔이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 시기이죠.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대대적인 숙박시설 확충에 나섰습니다. 새로 짓기도 하고 기존 시설을 근대화하는 좀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갔죠. 이 시기에 모텔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정확히는 안 알려져 있는데 보통 파크텔을 모텔의 전신으로 봅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급 여관들에게 파크텔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해주고 시설을 정비하거나 새로 짓는다면 세련되게 지을 수 있도록 지원과 혜택을 제공했는데 이게 나중에 모텔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것이죠. 급으로 따지자면 여인숙 여관, 장급 여관, 파크텔, 모텔, 호텔 순입니다. 모텔이라는 이름을 쓴 이유는 미국에서 들어온 외래어를 붙여서 좀 더 세련되어 보이게 차별화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죠. 모텔은 모터리스트와 호텔을 합친 단어로 미국에서는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가다가 하루 자고 갈 수 있는 잠자는 휴게소 느낌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4시간 정도면 가기도 하고 애초에 차별화하려고 모텔이라는 이름을 들고 왔기에 전혀 다른 역할이죠. 어찌되었든 이 시기 파크텔과 모텔이 엄청나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죠. 올림픽이 끝나고 나니 지어놓기는 많이 지어놨는데 손님이 없었거든요. 정부가 돈을 풀어서 지원하다 보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신종 숙박 형태 대실이죠. 결혼 전에는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느낌의 성의 보수적인 문화도 거의 사라진 시기였지만 동시에 결혼 전에 독립해서 혼자 사는 건 또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합격해서 나와서 살아도 숙식 제공하는 하숙을 주로 이용했고요. 밤문화, 연애는 대호왕인데 이들이 마땅히 사랑을 나눌 곳이 없었는데 자고 온다니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주는 이 시장을 정확히 공략한 게 대실입니다. 90년대 초에는 아예 일본의 러브 호텔까지 수입되었죠. 그렇게 모텔, 러브 호텔들은 커플뿐만 아니라 불륜, 여기다 성매매까지 더해지면서 대호황을 맞이했고요. 도심 외곽에 좀 부지가 싼 곳에는 대형 모텔들이 들어서면서 불륜의 성지가 되기도 했죠. 모텔은 진짜 불황을 모르는 업계였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 경제가 휘청거릴 때도 모텔은 끄떡없었죠. IMF의 영향으로 한국에도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건축 규제 완화로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진 데다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많이 해서 치킨집이 많아진 것처럼 당시 인기 창업 아이템이 모텔이었기에 모텔은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모텔 운영은 지금이야 경쟁이 심해져서 방을 꾸미는 것부터 시작해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졌지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었죠. 인기 창업 아이템이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외환위기 당시에도 수요는 충분했고요. 오히려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호텔에 가던 사람들도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모텔이 있기에 비교적 시설이 안 좋은 여관은 덜 선호되었고요. 모텔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화려해져 갔습니다.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안에 고사양 PC를 들여놓고 호텔만큼은 아니지만 여관에 비해서는 위생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모텔은 끝없는 호황이었고 한국의 사회 구조상 위생이 아주 개판이라던가 귀신이라도 나오지 않는 이상 망하기 힘든 사업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래되어서 시설이 낡은 모텔들도 운영하는 사람이 리모델링을 하기만 한다면 다시 손님이 몰려들었고 폐업해도 금방 누가 인수해서 리모델링한 뒤 운영하던가 했죠. 지금처럼 폐업한 건물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2005년 33,000개였던 전국의 숙박업소는 2014년 46,000개로 늘어났죠. 앞서 나온 줄어든 수치의 대부분이 모텔이었던 것처럼 이때 늘어난 수치의 적어도 70% 이상은 10에서 30개 객실 규모의 중소형 모텔이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 모텔은 한 번 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2011년 야놀자 앱이 출시됐거든요. 모텔에서 프런트 알바하던 청년이 스타트업의 신화를 만들었죠. 야놀자는 모텔 사장님들에게는 몰라도 소비자들에게는 혁신이었습니다. 가격도 들어가서 방 있냐고 물어봐야 알 수 있었고 좀 없다 싶으면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도 많았는데 앱을 쓰면 가격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또 가보지 않았던 곳이라면 위생이 어떤지 벌레가 나오는지 방의 크기와 시설이 어떤지 몰랐지만 앱에서 업체가 찍어 올린 사진을 비롯해 리뷰까지 있기에 실패 확률도 적어졌습니다. 2012년에는 여기어때가 출시되면서 경쟁이 붙었고 자연스럽게 공격적인 마케팅, 특히 쿠폰을 뿌리면서 사용자들을 끌어모았죠. 앱 사용자는 순식간에 늘어났고
얼마 안가 모텔을 앱 예약 없이 찾는 사람을 찾기 드물 정도가 되었습니다. 플랫폼의 등장은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수수료와 광고비도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잘 되는 곳은 예약이 힘들 정도로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시설이 좀 떨어지는 곳은 말도 안 되게 손님이 안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시기 이미 위기의 징조는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겉으론 매출이 많아 보여도 리모델링비, 인건비 다 나가면 남는 게 없다. 방 하나당 하루 두세 번씩 돌려야 겨우 선에 면한다. 연말 대목 지나면 매출이 뚝뚝 떨어져서 건물 임대료랑 운영비 감당이 안 된다. 뭐 이런 느낌이었죠. 반대로 플랫폼의 등장으로 시설 좋은 모텔이 살아남고 안 좋은 모텔은 죽고 새로 런칭되는 모텔들은 시설이 더 좋아지면서 즉 전체적으로 품질이 상향 평준화되니 시대에 맞게 발전한다고 보는 시각도 많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잘 되는 곳은 잘 됐고 소비자들도 더 좋은 곳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야누자가 대성공한 데서 알 수 있듯 10년대까지만 해도 여전히 수요는 많았지만 10년대 중후반부터 서서히 모텔 수요가 감소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회 구조, 생활 방식이 변하면서 모텔 자체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기 시작했죠.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이상 사귀는 남녀가 모텔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이죠. 전부 다 자취를 하니까요. 애초에 모텔이 뜬 이유가 앞에서 말했듯 밤문화, 연애는 대호왕인데 이들이 마땅히 사랑을 나눌 곳이 없었던 이 시장을 공략하면서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밤문화도 축소되었고 사귀면 집에서 둘이 넷플릭스 보면서 알콩달콩하면 그만인데 돈 내고 모텔 갈 이유가 없죠. 이런 상황인데 모텔은 엄청나게 지어놨으니 폐업하는 모텔들이 쏟아져 나오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오히려 호텔, 펜션은 더 잘 되고 있죠. 모텔이 아무리 PC를 놓고 꾸며도 애초에 목적이 여행이나 주변의 놀거리들 또 힐링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위한 숙박시설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호텔처럼 수영장도 있고 고급 뷔페를 만들어 놓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이걸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야누자 앱이죠. 초기 야누자 앱의 메인을 보면 순서가 모텔, 호텔, 게스트하우스, 펜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모텔이 가장 먼저 나와 있다는 건 앱 입장에서도 가장 수익이 높은 게 모텔이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던 것도 주로 앱을 찾는 이유도 모텔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모텔은 저 뒤에 있죠. 쭉 내려서 상품 추천을 봐도 지역에 많이 찾는 숙소 추천을 봐도 호텔, 펜션 다음에 모텔이 있습니다. 가장 수익이 높은 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주로 앱을 찾는 이유가 모텔이 아니게 되었다는 말이죠. 정리하면 공급은 엄청나게 많이 해놨는데 수요가 줄어들었고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손님을 유치할 수가 없는데 정작 이걸 쓰면 고정비가 많이 나가는 데다 수수료까지 있으니 잘 되는 몇 곳 말고는 다 폐업하고 있는 노릇인 거죠. 이렇다 보니 시장에 나온 모텔 매물도 안 나가게 되면서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폐업하고 덩그러니 남겨진 모텔이 늘어난 것이고요. 모텔의 미래가 있냐? 지금도 여관이 있긴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남아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축소될 테죠. 뭐 대안으로 반려동물 전문 모텔같이 컨셉트를 잘 잡는 등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많이 하고 있고 이건 다른 숙박업들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도심 속에 끼어있는 모텔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사실상 이제 모텔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변하고 있듯 숙박업도 모텔 산업의 쇠퇴와 함께 재편되고 있다고 보이네요. 모텔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